여러분 안녕. 책 읽어주는 남자 봉구 네 번째 영상이에요. 그 전에 읽었던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책은 좀 장편이기도 하고 내가 감명 깊었던 부분들을 요약해서 읽었기 때문에 다시 쭉 이어서 읽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오늘은 새로운 책을 조금 읽어주려고 해요. 이것도 그렇게 짧지는 않은 책이라서 이거는 근데 나눠서 다 읽을 예정이에요. 일단 책 제목은 누구나 그렇게 서른이 된다. 편채원 씨의 에세이. 누구나 그렇게 서른이 된다. 내가 그랬고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편채원 씨의 에세이인데 이거는 제가 30살이 되고 선물을 받은 책인데 한창 이제 좀 혼란스럽고 방황을 하고 있을 때 되게 많이 위로가 또 공감이 됐던 책이에요. 근데 꼭 굳이 서른이 아니어도 이쯤 됐을 때 우리들에게 좀 많은 공감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편채원 씨의 에세이 누구나 그렇게 서른이 된다라는 책이에요. 일단 저자는 편채원 지음의 저자 소개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처럼 작은 자취를 남기고 싶었다. 나의 사소한 기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이라고 저자 소개가 돼 있어요. 서른이 되어서야 알았다. 봄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계절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겨울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프롤로그는 길었던 겨울의 끝에서 또 다른 나와 마주하다. 마지막 도시인 세비야를 뒤로하고 바르셀로나행 렌페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같은 도시로 인아웃 항공편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900km가 넘는 거리를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세비야에서 바르셀로나까지는 초고속 열차로도 5시간 30분을 가야 할 거리인데 아마 오늘 하루는 이동하느라 다 쓰게 될 것 같네요. 바르셀로나에 도착하면 마지막 숙소에서 늦은 체크인을 한 뒤 저녁을 먹고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요. 이곳으로 저의 스페인 여행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낀 여행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다 보니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보는 일 말고는 특별히 할 게 없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멍 때리는 걸 좋아해서 그 어떤 생각이건 그저 떠오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친구와 나누었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굳이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니 수많은 말들이 저들끼리 서로의 꼬리를 물고 물어가며 끊임없이 이어지더군요. 머릿속을 휘어대는 수많은 잡념들이 전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애초에 완벽할 필요가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저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게 큰 도전이었거든요. 이 여행을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운이 따라주는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었지만 다행히 그마저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숙소를 잘못 예약하는 바람에 방값을 날린다거나 버스를 잘못 타서 길을 잃는다거나 맛집이라고 해서 겨우 찾아가는데 음식이 별로라던가 돌이 잔뜩 깔린 길 위로 15kg짜리 캐리어를 끌며 숙소를 찾아야 하는데 비가 내린다거나 그런 사소한 불운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소매치기를 당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걱정했던 배드버그에도 물리지 않았고 가끔씩은 우연히 들른 레스토랑에서 친절한 직원을 만나 최고의 음식을 먹기도 했으니까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지금껏 몰랐던 사실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요.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이브는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날로 기억될 거예요.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인데 세상에 나만 혼자였거든요. 쓸쓸함이라기엔 조금 모자라고 고독함이라기엔 조금 들뜬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아이러니한 건 똑같이 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네르하에서 보낸 크리스마스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행복한 날로 남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지중해를 바라보며 먹은 9.9 유로의 소박한 코스 요리와 달콤한 샹그리아까지 술도 한잔 할 줄 모르면서 분위기에 취해 샹그리아 한 통을 다 마셔버렸어요. 반쯤 몽롱해진 정신과 새빨개진 얼굴로 정처 없이 돌아다닌 그날 올라오는 칡기를 이겨보겠다며 벤치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던 그때 행복하다는 단어 하나로는 내가 느낀 감정을 전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던 그 순간 금방이라도 빗방울이 떨어질 듯 흐린 하늘도 이미 잔뜩 달아오른 저의 기분까지 망치지는 못했죠. 이따금 웃음만 날 뿐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나 혼자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무엇이 그리 불안했을까? 술도 깰 겸 여태껏 나를 괴롭혀온 정체불명의 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적일 가능성이 없는 후보들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니 결국에 마지막에 남은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그래요. 난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는 한없이 모질게 굴었던 거예요. 멍청하고 한편으론 안쓰럽게도 이것이 일종의 취중 진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술의 힘을 빌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남은 여정도 잘 해낼 수 있을 테니 너무 겁먹지 말고 스스로에게 좀 더 당당해져도 된다고 말이에요. 어깨를 다독이는 내 두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정말 신기한 건 그간 쌓였던 고민과 불안, 걱정들이 그 옅은 온기에 싹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별거 아니었다는 듯이요. 그날 깨달았죠. 용기는 다른 이들의 칭찬이나 격려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진짜 용기는 오직 나만 쥐어줄 수 있다는 것을요. 고작 여행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다시 돌아온 현실은 허무할 정도로 똑같았죠. 떠났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통장 잔고가 반으로 줄어든 보람도 없이요. 그럼에도 괜찮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어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용기를 얻었고 30년 동안 모르고 살아온 나와 다른 모습을 찾았다는 것. 마냥 헛되이 보낸 시간은 아니었으니 조금은 스스로를 뿌듯해도 될까요? 떠나보니 세상은 아직 생각보다 살만한 곳이었어요. 솔직히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요. 지금은 그때가 마냥 그리울 따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도 꼭 한번 떠나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껏 살면서 아직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면 더욱더, 이왕이면 혼자서요. 조금 두렵긴 하겠지만 무사히 돌아오고 나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걱정해왔던 그 모든 불안이 멀리서 보면 조금은 작아 보인다는 사실도요. 당신의 불안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길 바랄 뿐. 그러니 아무리 밉다 해도 가끔은 당신의 지친 30살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여기까지 잘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래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한 걸요. 우리의 시간은. 그 겨울의 끝자락에서 29의 내가 30의 나에게. 이게 프롤로그였어요. 프롤로그였고 이제 1장이 시작되는데 너무 빨리 30이 된 당신에게 첫 번째, 단절이 필요한 순간들. 일장 단절이 필요한 순간들. 낯선 풍경, 낯선 공기, 낯선 사람들,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먼 이국 땅에 와서야 마음이 편히 숨쉬는 기분. 그래, 진정한 자유란 이런 거지. 뚱뚱한 사람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비키니를 입는 천국 같은 곳. 나도 조금은 용기를 내본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화려한 무늬의 가슴께가 푹 파인 수영복과 면세점에서 큰맘 먹고 구입한 쌈박한 선글라스까지.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준비된 해먹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인다. 적당히 살랑거리는 바람에 의식의 끈을 잠시 놓을까 말까 하던 찰나 이 달콤한 휴식을 방해하는 불청객의 달갑지 않은 노크 소리, 아니 진동 소리. 징징. 풍경은 여전한데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존재를 과시하는 불청객은 자꾸 꿈에서 깨라며 나를 재촉한다. 그 집요함에 차마 더는 무시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었다. 옆으로 밀어서 수신. 네, 여보세요? 아, 채원씨, 휴가 중에 미안한데. 미안하면 하지 말고 휴가 중인 걸 알면 더더욱 하지 말란 말이다.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흥분한 마음을 겨우 눌러내리고 애써 부드럽게 말했다. 사회생활 6년 차, 이 정도는 앉아서 떡 먹기지. 별 내용 없었던 통화는 금방 끝이 났다. 하지만 한번 끊긴 이 달콤함은 쉽사리 다시 이어지지 않았다. 오늘은 글렀다. 아까운 내 연차. 이상하게도 한국인들의 휴가는 7월, 8월에 몰려있다. 대치동 학원 방학이 그쯤이라 그렇다는 말이 있다. 사실인 듯하다. 그래서인지 어딜 가나 전쟁이다. 인천공항은 매년 최다 이용객 수를 갱신하고 한철 장사라는 명분 아래 국내 피서지의 성수기 요금은 해마다 상한가를 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소중한 외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직장인들의 고군분투는 언제나 눈물겹다. 이것은 어떻게 잘 쉴까 혹은 잘 놀까 고민해서라기보다 쉬는 동안 한 통의 연락이라도 덜 받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깝다. 휴가 중 휴대폰을 꺼놓는 행위는 퇴사를 결심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니까. 회사는 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가는 그곳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아마존 숲 한복판이라거나 혹은 아프리카 사막 한 군데라도 마찬가지. 정말 운이 좋게 개인의 자유로운 여가 시간을 보장해주는 회사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게 소원하던 일상 탈출을 눈앞에 두고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마지막 닷줄 하나는 굳이 끊지 않고 남겨놓는다. 그 남아있는 연결고리를 통해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왔는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고한다. 아무도 강요한 적
강요한 적 없지만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아, 생각해보니 이유가 있다. 나도 수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아왔다. 각종 해시태그에 멋들어지게 찍힌 증거사진까지 첨부된 그 보고서를 보는 내내 얼마나 부러웠던가. 그렇게 서로 요구하지도 않은 보고를 자청해서 주고받는다. 형식만 조금 다를 뿐. 모두가 휴가를 와서도 일은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그 사이에 온전한 휴식은 없다. 쉬면 쉴수록 어째 더 피곤한 느낌이다. 불교의 무문관 수행이라는 것이 있다. 일정 기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무건 수행을 하는데 음식을 넣을 작은 구멍만 남겨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 때문에 붙여진 일입니다. 스님들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진리를 터득하고자 스스로를 가둔다. 이는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잡념을 떨치고 끊임없이 자신과 사투하며 내 안에 숨어있는 답을 찾아내는 고된 깨달음의 과정이랄까. 보통의 사람들에게 무문관은 마치 감옥을 떠오르게 한다. 아니 어쩌면 감옥보다도 더 무섭고 고독한 공간일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서 기본적인 생리현상만을 해결하며 그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시간의 연속.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뿐이니 그러나 스님들은 말한다. 진짜 감옥은 무문관 밖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야말로 집착과 혐오로 가득 찬 감옥이라고. 타인의 눈치를 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저 끌려다니는 삶. 그것이야말로 감옥에 갇힌 자의 삶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일상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감옥 안에서의 수감 생활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거대하고 똑똑한 감옥은 죄수와 간수의 구분도 없이 24시간을 얽히고 설켜 쉬지 않고 돌아간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켜진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쪽잠 자듯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잠을 청하는 기이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 도대체 휴대폰을 끌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 휴대폰을 끌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기는 한 걸까? 휴대폰의 전원조차도 온전히 내 의지대로 켜고 끌 수가 없다면 그것이 감옥에 갇힌 것과 무엇이 다를까? 어쨌든 누군가의 감시하에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사방이 가로막힌 공간만이 감옥은 아니다. 끊임없이 알람을 울려대는 네모난 족쇄가 늘 옆에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던 그곳이 바로 감옥이게 되겠지. 휴대폰 배터리도 가끔은 완전히 껐다 켜야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사람도 세상과 차단된 시간 속에서 오롯이 혼자 되는 그때 한 뼘 더 성장하는 법. 휴대폰을 요새는 진짜 꺼놓지를 않죠. 여기까지가 제 1장 단절이 필요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제 2장 어둠을 끌어다 발끝을 덮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1장이 끝이 아니라 1장의 샵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샵 2 어둠을 끌어다 발끝을 덮다. 나이마다 요구되는 자격들이 있어. 그건 연봉이 얼마인지, 타고 다니는 차가 무엇인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지 매매인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자식이 몇 살인지 하는 것들이 아니라 소위 인품이라는 일컬어지는 추상적인 가치들을 의미해. 나이값이니 어른값이니 하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우리는 모두 각자의 나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 현재 내가 머물러 있는 나이는 어쩌면 나를 대변하는 또 하나의 직업이니까. 우리는 모두 투잡 중, 백수인 당신도 어쨌든 원잡 중.
어둠을 끌어다 발끝을 덮다. 작은 불이라도 켜져 있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나는 화난 걸 싫어한다. 자취를 했을 때도 한 달 전기요금이 5,000원을 채 넘지 않았다. 안 그래도 작은 방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스탠드 하나만 달랑 켜놓고 살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도 눈부신 화이트 톤의 모던한 카페보다는 어두운 조명이 깔린 앤틱한 분위기의 카페를 선호한다. 음악도 우울함이 뚝뚝 묻어나는 어딘가 시린 멜로디에 마음이 동하고 거기에 더해진 슬픈 노랫말은 나의 카타르시스를 이끌어내는 최고의 궁합.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을 믿는다. 사랑에는 끝이 있지만 욕망에는 끝이 없다고 믿는다. 한때 긍정에 관해 자기계발서에 한창 빠져 있었다. 꿈은 이루어진다.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식의 긍정 강박 서적들. 그들의 말대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건만 이루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차라리 세상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것들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편이 더 고마웠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그만한 위로는 없었으니까.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것도 결코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이유는 아니었다. 오히려 염세적이기 때문이었을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이왕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자. 일종의 자포자기 같은 심정이랄까. 나는 어렸을 때 내성적인 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내성적인 성격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피곤한 일이다. 학교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서 성격의 장단점을 쓸 때도 장점에는 사교적, 외향적 같은 단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가는 반면 단점에는 내성적, 소극적, 말이 없음 등의 표현이 꼭 들어간다.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향점이 되는 세상에서 내성적인 성격은 그저 극복해야 하는 단점에 불과했다. 나는 늘 눈치를 보았다. 어른들 앞에서 활발한 척 재롱을 부리고 선생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발표도 많이 하고 친구들과도 언제나 사이좋게 지냈다. 어설픈 내 연기가 그들이 보기에 특별히 거슬리는 부분이 없었던 건지 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격 좋은 아이로 각인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성향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마냥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은 30이 된 지금도 여전히 어렵다. 여느 흔한 드라마처럼 그들은 사랑받는 착한 주인공이고 나는 주인공 옆에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악역같이 느껴져서 그 알량한 자격지심이 스스로를 불편하게 했다. 불 꺼진 방 한 구석에서 펑펑 울었던 어느 날 그 자기 연민의 극치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추한 내 모습을 아무도 볼 수 없다는 자각에서 기인하는 어둠이 주는 묘한 안락함과 포근함, 그 이상의 구원이 어디였을까? 그때부터였을까? 진심으로 웃을 수 없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우는 걸 택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웃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웃고 울고 싶을 때 우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깨닫게 된 건 빛은 내게 구원이 아니었다.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화나면 화날수록 내 안의 별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나는 아직 문 밖으로 나설 준비가 되지 않은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으니까. 억지로 손을 붙잡고 끌어내려 하면 할수록 아이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책을 읽어도 눈이 나빠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내가 말이 없어도 그 침묵을 무겁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에 굳이 캐묻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그가 자신에게 내려진 무게 있는 축복을 그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슬픔이 멸시받지 않고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혼탁한 감정들의 존재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너를 그늘지게 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나의 어둠을 지켜줄래? 굳이 환한 빛으로 날 눈부시게 하지 말고 내 어둠을 걷어내려 하지도 말고 내 안의 별들이 더 반짝일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 유일한 안식을 거두어 가지 말아줘. 그것이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구원이자 축복이니까. 내가 너에게 그랬듯이 내가 너에게 그러지 않았듯이. 이거는 어둠을 끌어다 발끝을 덮다라는 1장의 샵2 정도. 샵3 서른도 어른이 아니었음을. 맞아요. 서른도 어른이 아닌데 사실 서른도 어른이 아니었음을. 조금 웃긴 얘기이긴 한데 나와 고작 한두 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를 모는 사람들을 볼 때면 괜한 어른스러움을 느낀다. 차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바퀴를 달고 굴러가는 모든 것이 그랬다. 얼마 전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앞둔 지인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대출을 받아 고가의 차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존경심이 들 정도였으니까. 살면서 아직까지 그 정도로 큰 지출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차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어른이 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명서 같았다. 나는 23세 면허를 땄다. 여름방학의 안식과 맞바꾼 소중한 면허증을 처음 손에 쥔 날 얄궂게도 엄마는 집에 딱 한 대 있던 차를 팔았다. 이제 겨우 어른스러움에 한 발짝 다가가나 했더니 아무래도 난 뚜벅이 팔짱가 아쉬움은 남았지만 새삼스레 불편할 건 없었다. 다들 이렇게 장롱 면허가 된 거구나. 다만 연애에 있어서는 좀 달랐다. 나는 뚜벅이이면서 상대방은 차가 있길 바라는 건 스스로도 양심 없는 태도라고 생각했으니까. 멀쩡한 두 다리가 있으니 대부분의 데이트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어쩔 수 없이 막차를 놓쳤을 때만 눈물을 머금고 택시를 탔네요. 이따금 남자친구가 아빠 차를 끌고 나오는 날은 기념일처럼 특별한 날이었다. 처음으로 차 있는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였다.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데이트는 정말이지 신세계였다. 막차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고 금요일 밤이면 충동적으로 바다를 보러 갈 수도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장점은 좋아하는 하이힐을 발 아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신어도 된다는 것. 분위기에 잔뜩 취했던 어느 날이었다. 대중교통은 이미 끊긴 시간. 내 취향에 맞추어 그가 선곡한 음악을 들으며 인적 없는 도로를 달렸다. 적당히 불어오는 바람이 정성스럽게 말린 머리카락을 흐트러 놓은 것조차 낭만적이던 그 밤. 오로지 둘뿐이었던 아늑한 정막.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바퀴가 굴러가는 대로 달조차도 보이지 않는 까만 하늘을 향해 우리는 천천히 시간을 건넜다. 세상이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진 탓에 달리는 것이 오히려 걷는 것보다 느리게 느껴지는 이상한 밤이었다.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가로등 불빛들이 꼬리를 남기며 사라져갔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나 혼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갑자기 외로움이 엄습해왔다. 이대로 영원히 고립되는 것은 아닐까. 괜한 걱정에 소름이 돋았다. 뻑뻑해진 고개를 겨우 반대쪽으로 돌렸다. 운전 중인 그의 옆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된다.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의 오른손이 핸들에 얹어져 있었기에 그건 불가능했다. 내 시선이 느껴졌을 법도 한데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도 그도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차 안이라는 공간은 참 아이러니하다. 같이 있으면서도 철저히 혼자다. 빠르게 지나쳐가는 바깥 풍경과 달리는 차 안의 풍경은 변화가 없다.
밀폐된 공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서 마치 상대의 방에 몰래 들어온 것 같은 은밀함을 선사한다. 그래서인지 잘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있기는 힘든 공간, 어쩌면 연인들에게는 가장 솔직해지는 공간. 차에 타기 전 테이크아웃 해온 커피를 손에 쥐었다. 식어가는 커피의 미지근함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게 유독 서늘하게 느껴져서 나는 한 모금 마시려던 생각을 거두고 컵을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내 차가운 손 위로 그의 따뜻한 손이 포개졌다. 오른손으로 운전하신다면서요. 또 미안해요. 책임내 씹으려가지고. 헤어진 남자친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는 게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뚜벅이지만 아직은 차를 살 만한 특별한 이유도 능력도 없다. 다행히 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혼자인 것에도 익숙해졌다. 다만 가끔 그리운 것은 서로 말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았던 그날의 온도. 모든 것이 아기가 맞지 않았다. 차 안과 차 밖에 시간은 다르게 흘렀고 아무리 달려도 우리는 그 어디에도 도착할 수 없었다. 너와 달리 나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 그 차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신 것 같아요. 그죠? 1장의 샵 4. 왜 이렇게 조급해야 하니? 도통 잠을 설치던 어느 새벽이었다. 몇 시간 뒤면 출근해야 하는데 이상할이 많지 눈이 말똥말똥한 날. 그렇다고 굳이 몸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똑바로 누운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징. 갑자기 머리맡이 밝아지는 듯 싶더니 이내 휴대폰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이 시간에 누구야 대체. 억지로라도 의식을 잃어보려는 나의 노력이 방해를 받은 것 같아 내심 짜증이 났던 건지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집었다. 발신인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1년 만에 2-3번 꼴로 만나는 모임에서 알게 된 동생인데 만약에 누가 나더러 그에게 이 시간에 연락을 해보라고 한다면 차마 못할 약간은 애매한 사이. 고맙게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일단은 답장을 보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 바로 전화가 걸려온다. 단체 채팅방 외에는 따로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색한데 어쩌지. 받을지 말지 잠시 망설이던 나는 에라 모르겠다. 오늘 잠은 다 잤구나 하는 심정으로 수신 버튼을 눌렀다. 언니 아직 안 자네요? 안 자니까 전화를 받았겠지.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사람 놀라게. 미안해요. 그런데 속이 너무 답답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남자친구가 회식하러 간다더니 이 시간까지 연락이 안 돼요. 그녀의 고민은 이랬다. 동갑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둘 다 계약직이었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번에 남자친구가 정규직이 되었단다. 그런데 그 이후로 눈에 띌 정도로 태도가 변한 남자친구 때문에 요새 너무 힘들다는 것. 지금도 연락이 되질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나에게 연락을 했다고 한다. 왠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았다나 뭐라나. 너 사람 좀 볼 줄 아는구나. 어릴 때부터 친구들의 연애 상담을 곧잘 해주던 나는 친구들 사이에선 꽤나 잘 나가는 연애 카운슬러였다. 내 상담 노하우는 듣기만 하고 결론은 내려주지 않는 것. 무엇이 문제인지는 이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다만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필요할 뿐이었다. 여기서 솔직하게 하나 얘기하자면 그때 당시에 나는 연애를 글로 배운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알면서도 상담을 청해온 친구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 싶지만 하여튼 그랬다. 근데 너 이 언니가 잘 나가던 카운슬러인 건 딱 알아봤으면서 남자 보는 눈은 왜 그러니? 그녀의 말로는 이러다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무섭단다. 자기가 벌써 29인데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 결혼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며. 잠깐 쓰다 보니 또 감정이 격해진다. 29이 어때서 30인 나도, 30이 훌쩍 넘은 언니들도, 40이 넘은 미혼들도
다들 잘 사는데 대체 그 나이가 어디가 어떻다고 청승이야 청승이. 싫다는 사람을 굳이 붙잡을 성격은 아니다 보니 상대가 먼저 헤어짐을 통보하는 이별은 오히려 극복하기가 쉬웠다. 며칠 울고 나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웬만한 이별에는 덤덤해진 나는 연애가 끝나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기에 그녀가 느끼는 두려움도 짐작이 된다. 곧 있으면 앞자리 숫자가 바뀐다는 생각에 더 그랬겠지. 그래, 실은 나조차에도 나이에 그래, 실은 나조차도 나이에 쫓기듯 사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어. 26이면 번득한 직업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하고 28쯤엔 결혼을 하고 30쯤 됐으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주변의 상황에 떠밀려 흘러가다 보면 왜 이래야 하지? 라는 의심을 품을 틈도 없더라. 어쩌면 내 삶을 쥐고 흔드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나이일지도 몰라. 자기가 마치 비선 실세라도 되는 듯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인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많을수록 결혼에 대해 조급해 한다는 것. 결혼한 친구가 별로 없으면 오히려 압박감을 덜 느낀다. 내가 결혼 생각이 없는 건 후자의 이유도 꽤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거는 저와 약간 공통 분모가 있네요. 신혼여행 가는 건 부럽다. 직장인들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자리를 비워도 되는 유일한 장기휴가. 얼마나 좋을까. 교과서처럼 뻔하지만 그녀에게 해줄 말은 이것뿐이었다. 결혼하면 땡이냐고. 결혼만 하면 네가 하는 고민이 다 사라질 거라 생각한다면 아주 큰 착각이라고. 그 남자애는 그것밖에 안 되는 앤데 네가 거기 목매서 얻는 게 뭐냐고. 30 넘으면 남자 못 만날까봐? 야,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잘만 만나고 다녀. 남자 만나는 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물론 나이의 문제를 삼는 남자도 있겠지만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걸으면 그만인 거고. 넌 그런 애 믿고 남은 60여 년 인생 어떻게 살래? 아니 같이 살고는 싶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화가 날 이유는 없었다. 다만 겨우 그 정도의 일에 겁먹고 벌벌 떠는 동생이 안타까워 말투가 격양됐다. 예전에 내 모습이 겹쳐 보여 괜스레 더 그랬을까? 너는 지금쯤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에 침대에 편히 눕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이 긴 밤을 지새우고 있겠지. 차라리 얼른 잠이라도 들면 다행인데 말이야. 이 와중에도 너의 시간은 정말 더럽게도 안 갈 테니까. 그에게 혹시 사고라도 생긴 건 아닐까 따위의 아주 희박한 가능성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싶지는 않았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어떻게든 누구를 통해서라도 연락이 올 것이다. 술자리에 간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건 대부분 이미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했다거나 차마 연락을 받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뜻. 설령 사고가 났다고 한들 그건 교통사고나 범죄 같은 게 아니라 술 먹고 친 사고의 개념일 것이다. 매번 아닐 거라 믿어보려 해도 다음날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난 뒤 돌아온 건 늘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와 배신감뿐이었다는 걸 차마 그녀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다독이며 억지로라도 잠을 청해보라고 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아마 아침이나 돼서야 미정미정 연락을 해올 것이다.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 그걸 생으로 기다리느니 잠시 눈이라도 붙이는 게 차라리 더 이득이니까. 먹는 것보다 잠을 더 좋아하는 나에게도 불면증에 시달리던 날들이 그래서 생전 먹어본 적 없는 수면제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겨우겨우 잠을 청하던 때가 있었다. 이 남자를 만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있던 정도 뚝 떨어진 나와 달리 넌 그래도 아직 그를 많이 사랑하나 보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뒤척였다. 잊은 줄 알았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랜만에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린 밤이었다. 그쵸. 회식 자리에 간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건
들었습니다. 샵5 인연이 끝났음을 인정하던 날, 누군가의 이야기가 때로는 나를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끌고 들어가기도 했다. 너와 다시는 전과 같아질 수 없다는 생각에 온통 괴로워하던 시간이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그 고통에도 무뎌졌을 때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하며 내 마음속에 너를 풀어주었다. 너의 잘못과 나의 잘못을 불어 따지지 않고 인연이 아니었다는 말로 간단히 그 끈질긴 연애의 장을 덮을 수 있게 된 나를 발견한 날이었다. 나는 너를 만나기 전보다 조금 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유일하게 욕심냈던 너마저 놓아버렸으니 나에겐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넘치는 곳에서 비어있는 곳으로 흐르는 것이 세상의 순리라면 너의 빈자리 또한 그 무엇으로든 어떻게든 채워지겠지만. 라디오에서 우연히 듣게 된 사연 2개. 요가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빵 사드신다는 우리 엄마 또래 중년 여성분. 전날 야식으로 족발 먹고 그 다음날 다이어트 한약 결제하신 내 또래 여성분. 누가 내 얘기를 대신 써서 보낸 줄 우리 모두 얼만큼 비슷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 무수한 고민들이 나만의 것은 아닐 테니까. 샵6 운명 따위 믿지 않아.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사르트르의 말이다. 이것만큼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은 말이 또 있을까? 고작 30년 된 내 인생조차도 결코 가볍지 않은 온갖 잡다한 선택들의 반복이었으니 덕지덕지 묻은 후회를 채 닦아내지도 못해서 이제는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조차 버겁다.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게 선택하고 책임지고의 반복을 원동력 삼아 굴러간다지만 어릴 때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지금이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그래서인가 보다 선택의 순간에는 언제나 망설임도 함께 찾아오는 이유가.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즐거움보다는 선택하지 않는 대신 책임도 회피할 수 있는 홀가분함을 느끼고 싶다는 것. 하다못해 당장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조차도 인생의 큰 고민이니까. 내가 고른 메뉴가 맛이 있으니 없으니 하는 회사 선배의 자잘한 잔소리에는 이미 이골이 났다. 어디 그것뿐이랴. 어설프게 친한 직장 동료 결혼식에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할지. 3만 원 내고 10명 데려가시면 돼요, 여러분. 축의금은 얼마를 내야 할지, 술김에 덜컥 시작해버린 연애의 뒷수습은 어떻게 해야 할지. 즐거웠어라고 노트를 써놓고 나오시면 돼요. 새로 나온 노트북을 지를지 말지,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하는데 언제부터 할 건지 등등 이따금 내가 눈 딱 감고 저지른 사고에 대해 셀프 뒷감당을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그때 그 난리를 쳤나 하는 자괴감과 함께 어느 순간부터 선택의 상황이 오는 것이 두려워진다. 나 아무래도 선택에는 소질이 없는 걸까? 응, 맞아. 무언가를 책임진다는 건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 2년을 조금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사계절이 넘는 연애를 하면서 만약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하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다.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였다. 좋을 때만큼이나 우여곡절도 많은 그런 연애. 한번 싸웠다 하면 거의 전쟁을 치르는 수준이었지만 지난 한 전쟁의 끝은 언제나 용서와 화해였다. 같은 일로 몇 번을 싸워도 마찬가지. 한 번만 더 그러면 헤어질 거야. 엄포를 놓아도 막상 그 한 번만 더의 상황이 닥치면 생각만큼 모질어지지 못했다. 헤어지거나 용서하거나 사실 선택지는 두 개뿐인데 헤어지는 건 감정의 소모도 크고 절차가 복잡하니 웬만한 잘못은 용서하는 것으로 적당히 넘어갔다. 사소한 문제들은 조금만 참으면 크게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당한 연애 기간을 거친 우리는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가 되어 적당한 시기에 결혼을 날짜를 알아보고 양가 부모님을 배웠다.
흐르는 물에 힘을 빼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저절로 몸이 떠가는 것처럼 특별한 노력 없이도 나는 곧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예정이었다. 결혼식이 2달 앞두고 결국 헤어짐을 선택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멈추는 것보다 구르는 일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결정이었다. 어쩌면 나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선택. 설령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나는 그렇게 악역을 자처했다. 이기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타적인 선택이었다.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감정까지 짐작하기란 불가능하니까. 28의 그 치기 어린 선택이 내 삶을 대단하게 바꾸어 주었느냐 묻는다면 전혀 아니라고 대답하겠다. 오히려 다른 길을 걸었더라면 적어도 남들의 눈에는 30살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니까. 그게 중요한가? 아무리 멋진 옷이라도 나에게 안 맞으면 불편한 법인데. 타인의 눈금으로 재단된 인생은 너무 타이트했다. 안 맞는 옷에 꾸역꾸역 몸을 끼워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심지어 내 눈에 예쁘지도 않은데. 그건 마치 어느 유행 디자이너의 패션쇼에서 런웨이 모델이 입은 난해한 드레스를 봤을 때의 느낌이었다. 전문가들은 예술작품이라고 하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는 그런 거. 그래서 생각했다. 내 삶이 입게 될 옷은 조금 삐뚤빼뚤해도 어설프더라도 반드시 직접 짓겠다고. 내가 원하는 색의 천을 골라 원하는 디자인으로 자르고 꿰매 가면서 어떤 모양의 단추를 몇 개 붙일지 고민하는 것도 온전히 나의 몫인 거지. 누군가가 이건 요즘 유행과는 맞지 않는다며 조언을 가장한 참견을 늘어놓아도 아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거야. 사실 어떤 작은 작품이 나올지는 디자이너인 나조차 전혀 감이 잘 안 오긴 하지만 팔려고 만드는 건 아니고 나 혼자 입을 건데 뭐 어때. 다만 스스로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건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라서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정답은 없어. 선택을 후회하는 날도 있겠지. 늘 설레면서도 가끔은 불안해. 매번 두렵지만 그래도 가슴이 뛰는 걸. 어차피 걱정 없는 인생은 없어. 걱정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도 없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일들이 살면서 얼마나 있었을까. 만약에 누군가 내 운명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그 중에서 좋은 얘기만 골라 들을 거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선택하면 되니까. 혹시 후회할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 운명 말고 선택의 기회 말이야. 자, 이제 1장의 샵 7. 내 마음이 기대는 곳.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루 종일 상사에게 깨지고 친구에 관한 오지랖에 은근하게 올라오는 짜증. 거기에 더해 권태기가 찾아온 남자친구와 말다툼까지 한 날. 딸내미 걱정이 취미인 엄마에겐 말도 못하고 그저 터덜터덜 아무도 없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아, 있는 둥 없는 둥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하나 있었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느새 신발장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있다. 초롱초롱 날 향해 있는 까만 눈동자와 살랑살랑 흔들리는 꼬리.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귀 대신 눈을 통해 전해진 그 귀여운 투정에 우울했던 기분이 잠시 옆으로 비켜섰다. 굳어있던 얼굴이 풀리면서 사르르 입꼬리가 올라간다. 그대로 현관 앞에 주저앉은 채 날 웃게 만든 친구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았다. 이거 비밀이니까 너만 알고 있어, 알았지? 입이 무거운 룸메이트는 마치 내 말을 이해하기라도 하듯 뺨을 한번 핥아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있었다. 혼자 삭히자니 너무 분하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에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이따금씩 생길 때 내가 먼저 찾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너였다.
강아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나는 너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되게 염치 없네. 너는 쓸데없이 내 푸념을 단 한 번도 귀찮은 기색 없이 묵묵히 들어주었는데 말이야. 30살, 늦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나에게 너는 가장 큰 위로였다. 관계에 지치고 사람의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저 자신의 곁을 내어주며 온기를 나누는 그 작은 생명체만의 소박한 위로는 어느 누군가의 감동적인 말보다도 진실되고 따스하다. 적어도 그들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입에 발린 말 따위는 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기운을 돋보거나 복돋거나 희망을 불어넣지도 않는 대신 이렇게 말한다. 너는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스러워. 축 처진 어깨에 초라하게 주저앉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나에게는 네가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소중한 존재인걸. 넌 내 세상의 전부니까. 개를 키운다는 표현은 굳이 쓰고 싶지 않았다. 때로는 네가 날 돌봐주었으니 우리는 그저 함께 사는 친구일 뿐이고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이니까. 다만 너의 수명이 나와는 비교도 안 되게 짧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야. 참, 그 이유에 대해 언젠가 짤막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난 네가 먼저 나를 떠나야 한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 왜냐하면 너는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거라고 했거든. 인간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만 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처럼 오래 살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어느 6살짜리 꼬마가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함께해온 평생의 친구를 떠내보내면서 그렇게 말했대. 나는 너와의 이별을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글쎄, 아직은 자신이 없다. 언젠가 하늘과 땅이 오색빛으로 이어지는 날이 오면 다시 널 만날 수 있겠지. 너의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내 마지막 날에는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마중 나오는 길이 어둡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무지개가 피어나길. 잘 지냈지? 오랜만이야. 너무 늦어서 미안해.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이제 1장의 샵 A. 너무 빨리 어른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네 나이에 여길 왜 와? 볼 것도 없으니 당장 돌아가. 22살쯤이었다. 친구가 용하다는 무당집을 알아냈다고 해서 호기심에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다. 타로카드니 사주니 보러 다닌 적은 많았지만 신점은 처음이라 몇 주 전부터 예약을 하고 거금 5만 원을 빳빳한 새 돈으로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봉투 안에 고이 모셔갔다. 그런데 정말 서럽게도 들어가자마자 소박 맞듯 쫓겨나왔다. 무당이 우리를 내쫓은 이유는 너무 어려서였다. 태어나 처음 방문한 무속인의 집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마중 나온 인자한 인상의 아주머니를 따라 조심스럽게 집 안에 들어섰다.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는지 몸이 한껏 움츠러들었다. 점을 보기 위해서는 무당이 신을 모시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서로 겁이 나서 먼저 들어가라며 순서를 다투다 결국 내가 먼저 들어갔다. 낮은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무당과 마주보고 앉았다. 처음 경험하는 어색함에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우선은 준비한 복채를 쌀더미에 꽂았다. 무당은 나이를 물었다. 22이라고 답하니 그녀는 가짜다는 표정으로 점을 봐줄 수 없다며 단박에 거절했다. 무당의 말에 의하면 신점은 세상의 풍파를 다 겪은 어른들이나 보러 오는 건데 너희 같은 애기들이 분명 애기들이라고 했다. 무슨 근심이 있어 왔느냐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긴장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날아든 호통은 내 정신을 쏙 빼놓았다. 당황한 나는 죄송할 것도 없건만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방을 나왔다. 왜 벌써 나오느냐고 궁금증 가득한 얼굴로 쳐다보는 친구를 눈빛으로 재촉하며 재빨리 그 집을 벗어났다.
아까 마중 나왔던 인상 좋은 아주머니도 배웅은 딱히 해주지 않았다. 그제야 겨우 한숨 돌리고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다 보니 스치듯 떠오르는 그것. 아차, 내 5만원.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이 그리 무섭다고 제대로 대꾸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왔는지 그 과한 순수함에 어이없이 웃음이 난다. 그 소중한 5만원은 그렇게 덧없이 사라졌다. 나를 먼저 들여보낸 친구는 괜한 책임감을 느꼈나 보다. 복채로 준비했던 자신의 5만원으로 그날 저녁에 무려 패밀리 레스토랑을 쏘았다. 깊게 뿌리박힌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는 신점을 보지 않았다고 다짐했다. 않겠다고 아니고 깊게 뿌리박힌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는 신점을 보지 않았다고 다짐했다. 그 사건 이후에 내 삶도 잡다한 일들로 꽤나 바빴고 그래서인지 점을 봐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잊고 살았다. 불과 몇 주 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또다시 용하다는 점집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뭐가 궁금해서 왔어? 딱히 뭐가 궁금하다거나 앞날을 알고 싶다거나 해서 온 건 아니었다. 그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답답했을 뿐이고 그 답답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까요? 마음과는 달리 멍청한 대답이 나왔다. 당분간은 회사 열심히 다녀. 너 쥐뿔도 없잖아. 그동안 대책 없이 관두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맞는 말이지만 뻔한 이야기. 여기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쥐뿔도 없고 답답한 일 찾아오는 것일 테니 아무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뭐하러 점을 보러 올까. 이런저런 불순물이 섞인 생각들을 하면서도 어느새 내 귀는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치만 어차피 회사 다니면서 먹고 살 팔자는 아니니 3, 4년 후엔 장사를 한번 시작해봐. 네? 장사요? 그래. 장사가 될까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해봐야 알지. 안 해보곤 모르지. 생뚱맞은 장사 이야기에 잠시 멍 때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물었다. 궁금한 게 그게 다야? 아니요. 그냥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름 아등바등 열심히 사는데도 뭐 하나 나아지는 것이 없이 매일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제 나이쯤 되면 다들 결혼도 하고 벌써 아기를 낳은 친구들도 있는데 남들처럼 사는 게 맞지 싶다가도 딱히 결혼은 생각이 없어서 별난 딸인 것 같아 엄마한테도 자꾸 미안하고요. 두서없이 던진 질문들에 대해 그녀는 뭐라 대답을 해주었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요약하자면 대충 이 정도였던 것 같다. 어차피 남의 말 잘 듣는 성격도 아니고 너 알아서 해. 고집은 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으니 스스로를 좀 더 믿어봐도 괜찮겠네. 참, 그리고 엄마한테 말 좀 이쁘게 해라.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 이야기하는 내내 무언가 갑갑한 마음에 기분이 가라앉아 있기는 했지만 슬픈 감정은 분명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엄마라는 단어가 귀에 꽂히자마자 반사적으로 눈앞이 흐려졌다. 마음속 깊숙이 쌓여있던 먹먹함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가 혼자 너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겠다. 엄만 너밖에 없어. 그녀가 말했다. 손에 들고 있던 휴지로 눈가를 닦으며 나도 모르게 어린애처럼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래도 잘 컸네. 살면서 새길로 빠질 유혹도 많았을 텐데. 엄마도 엄마지만 너도 잘 살아왔다.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점이라는 것도 어쩌면 심리치료와 같은 상담의 한 종류 아닐까? 눈물이 멈추고 정신이 돌아오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남들이 말하는 평범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힘들게 살아오지도 않았다. 누군가는 나에게 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 그들의 처지를 빗대면서 감사하게 살라고 했다. 위로의 말이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건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대한 신뢰이기도 했다. 남의 손에 박힌 가시보다 내 손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것처럼 삶의 고통은 크기에 관계없이 아픈 법인데 그렇게 개인의 고뇌를 그저 엄살로만 취급하는 냉정한 세상에서 어느 무당의 건조한 위로는 뜻밖의 따뜻함으로 다가왔다. 인사를 하고 거실로 나오니 본인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또래에 혼자 오신 아주머니 한 분과 친구 사이로 보이는 젊은 여자 둘,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온 부부도 있었다. 맞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유명한 점집이라고 했지. 어떤 무속인이 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날의 기륭을 얼마나 잘 마치는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잘 어루만져 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나 보다. 사람들은 나쁜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때로는 차가운 직설보다는 따뜻한 은유의 용기를 얻기에 나는 그녀에게 명쾌한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는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았다. 계속 날이 흐리더니 버스를 타자마자 비가 내렸다. 잊고 지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를 쫓아냈던 무당은 어쩌면 너무 빨리 어른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대로도 괜찮으니 인생이란 길을 좀 더 걸어보고 때로는 지나온 길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후에도 앞이 막막할 때 그때가 돼서나 한 번쯤 문을 두드려 보라고 말이다. 그것이 그녀가 20살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의 방법이었을지도 오늘에서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 1장의 샵 A이었는데요. 이 책은 지금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누구나 그렇게 서른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 총 3장까지 있고요. 지금은 1장에 8번째까지 읽었는데 이 뒤로 또 이제 서른이 돼서 혼자 여행을 떠나서 느끼는 점들도 누구나 그렇게 특별하게 살고 있지는 않다. 또 서른이 돼서의 부담감, 또 서른이 넘어서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 책은 빠르게 다시 또 이어서 샵 8에 이어서 샵 9부터 다시 시작해서 읽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책 읽어주는 봉구였어요. 여러분들 안녕. 지금까지 읽은 책은 또 앞으로 읽어줄 책은 누구나 그렇게 서른이 된다 였습니다.